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방송도 그렇고요, 신문도 그렇고 뭐 거의 매일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내일 하나 열리는 게 있죠. 바로 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선거법 사건이 내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자, 이 재판을 가지고 지금 적폐 언론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 유죄 판결을 받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너는 이제 조만간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뭐 감옥이나 가라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적폐 언론이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글쎄 많은 분들이 좀 목소리가 잦아드는 그런 것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내일 열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된 얘기,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없다입니다. 선거법 재판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일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좀 가끔 가다가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오늘, 내일 열릴, 그러니까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열릴 이 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오는 25일에 열리게 되는 바로 위증교사 사건 재판, 이 두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론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 두 재판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서 툭하면 쓰는 기사가 이런 식입니다. 정치 운명 중대 기로에 섰다 라는 식의 이런 보도예요. 그러면서 선거법 선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위증교사 사건 선고 등등의 사건이 있으면서 이재명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이런 보도는요,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죠. 벌써 7월부터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뭐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이것이 아마 10월, 11월 이 무렵에 선고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재명 위기설이라는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10월 위기설이라고 하다가 마침내 이것이 11월 위기설로 이어갑니다.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법 리스크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 8월부터 지금 2024년 11월까지 적폐 언론이나 검찰 혹은 국힘당 얘네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거론 안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2023년
10월, 11월 그 무렵이기도 했죠. 그때 이재명 리스크, 뭐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법 리스크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그것이 진짜 리스크였던 적은 리스크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들이 이름 붙이기 좋아서 사법 리스크였고 말 만들기 좋아서 몇 월 위기설이었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봉착했던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몇 월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무슨 몇 월 위기설, 7월 위기설,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위기설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자면 자신의 그 리더십을 점점 공고히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위기설, 이번 사법 리스크니 11월 위기설 뭐 이런 거가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마치 이재명이 이번 11월 달이 지나면 감옥에 가게 될 것처럼 떠버렸지만 결국 그 많은 것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감옥 근처로 갈 거다 그런 얘기는 아예 오히려 쑥 들어갔습니다. 매번 무슨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적폐 언론들은 이재명이 당장 감옥에 갈 것처럼 떠버렸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진짜 위기에 처했던 것은 윤석열이었고 김건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1월 위기설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시작은 9월 위기설이었어요. 그러다가 10월 위기설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1월 위기설이 되는데 9월, 10월, 11월 이 석 달 동안 진짜 위기를 맞이했던 건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이었죠.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 보세요. 사법 리스크니 몇 월 위기설이니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동훈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이야말로 당대표에서 조만간 쫓겨날 가능성이 엄청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 흔드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툭하면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꺼내기도 하고요. 툭하면은 이재명 이제 중대 고비 기로에 섰다 이런 기사를 써내고 있죠. 오늘만 해도 벌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여기에 한 번 더 숟가락을 같이 얹죠. 그래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당장이라도 무슨 감옥에 갈 것처럼 이런 기사를 내놓습니다. 이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선 무효용으로 434억이 토해내더라도 당 공중분해 안 돼.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해도 잘 안 되는 이런 말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소수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은 선거 비용을 지난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갔던 비용을 물어내야 된다라는 식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선관위가 민주당에게 보전해준 선거 비용이 400억 정도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당선 무효용이 선고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443억이나 되는 그런 선관위 이 선거 보조금, 지원금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이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한동훈이 지금 자신이 불리하다는 거를 눈치 까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43억을 토해내도 민주당은 공중분해 안 된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사실 판사들 사이에서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8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8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으며 하게 되면 이재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 80만 원 때문에 법원이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재명 하나만 날리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민주당까지 날리게 된다면 판사가 과연 그런 부담스러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두세 달 전부터 법원 부근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더 강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이런 시각이 자꾸 나오니까 한동훈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종의 그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8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말을 바꾸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힘당이든 또는 검찰이든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힘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한테 8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이런 얘기가 국힘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이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 당선 무효형은 안 나온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발언이 나오자 국힘당 내부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상 윤상현 의원이 국힘당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전망을 내놨다라는 거지. 객관적인 전망이 나온 게 아니라 국힘당한테 불리한 전망을 윤상현이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윤상현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막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국힘당 내부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표한테 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숱하게 거론됐던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국힘당 또는 적폐 언론 그들만의 생각인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법 사건에서 적어도 법원이 8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8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당 해산 사건이기 때문에 당을 해산시키는 그런 결론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사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판사가 민주 시민들한테 공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사도 8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80만 원 이상의 형이 안 선고가 안 된다면 사법 리스크라고 말할 것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법 리스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그 재판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선거법 재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참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상적인 판사 같으면
이게 몇 년씩 끌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을 가져오자마자 기소를 하자마자 공소 기각을 했어야 맞는 사건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까지 과연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다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이거는 재판할 거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검찰이 이런 것까지 기소를 했다. 저는 그 얘기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검사라면 이걸로 기소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검찰이 어거지로 기소를 했죠. 따라서 어거지로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소하자마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보는 게 맞았어요. 이렇게 몇 년을 질질 끌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에서 뭐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 판결이 날 것처럼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재판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자, 선거법 재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MBN인가요? MBN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앵커가 물어보는 말에 답을 합니다. 앵커가 김문기 씨에 대해서 묻죠. 그때가 아마 김문기 씨 돌아가신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시장 때는 잘 몰랐습니다.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김문기 씨가 저를 몇 가지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시장 때는 잘 몰랐어요. 이 말 했다고 지금 이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된 거 아닙니까? 시장 때는 내가 김문기를 잘 몰랐다. 김문기 잘 몰랐다. 이게 허위사실이라면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백현동 이 개발과 관련해서 이 백현동은 원래 이게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해 주는 걸 말합니다. 식품연구원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사실 이거를 누가 요구를 한 거냐면은 당시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성남시가 몇 년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의 요구대로 이거 바꿔줍니다. 그 용도 변경을 해주게 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선거법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 가지고 검찰은 두 개로 쪼개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중앙정부의 압박이 너무 심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 그리고 이재명을 협박하듯이 했다. 협박했다. 이 협박했다는 말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금 선거제법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 다 뭡니까? 이재명 머릿속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내 마음속의 판단이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입니다. 내가 안다 모른다. 그건 내 마음이지. 거짓인지 아닌지도 나만 압니다. 근데 검찰은 이 말이 거짓이다. 그래서 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를 한 거예요. 아니, 안다 모른다는 내 마음이지. 그리고 내 인식이지.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고요? 이거는 애시당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재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일이잖아. 내 머릿속을 누가 함부로 뚜껑 열듯이 해가지고 뚜껑 열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몰라도 내가 모르는 거지. 그리고요, 우리가 법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곤란한 입장에 처한 뭐 증인이라든지 피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잖아.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했다고 위증죄로 처벌하는 거 봤어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했다고
이재명을 지금 처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글쎄,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박근혜 정부가 나를 협박했다. 협박했다 안 했다는 것은 내 느낌이죠. 내 느낌이야. 내 주관적 판단이에요. 내 주관적 판단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참 거짓을 나눈단 말입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거는 이런 걸로 재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야. 어? 아니,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말한 윤석열 왜 처벌 안 받습니까? 우리 마누라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거 왜 처벌 안 받습니까? 자, 심지어 골드만삭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손해만 보고 주식 팔았다.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거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 머릿속, 이재명의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를, 머릿속에 있는 얘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심의 인식, 개인의 생각, 이거 어떻게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뭘 의미하느냐? 자, 현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사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이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이거죠.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인데 거짓말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소속단체, 누구로부터의 지지 여부, 그리고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자, 김문기 잘 몰랐다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또는 백현동 이 개발사업 허가를 안 내줬더니 중앙정부로부터 내가 엄청난 협박을 받았다. 이거는 여기 공직선거법상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출생지에 해당이 됩니까? 가족관계에 해당이 됩니까? 신분, 직업, 경력에 해당이 됩니까? 재산입니까? 소속단체입니까? 지지 여부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죠. 생각인데 여기서는 이 허위사실 공표죄 여기 내용의 요건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아주 해괴하고 야비한 주장을 피죠. 뭐라고요? 김문기를 잘 몰랐다는 말은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말이다.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행위를 부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누구를 잘 몰랐다는 것이 행위를 말합니까? 잘 몰랐다는 것이 교유 행위가 없었다? 아니, 교유 행위는 또 뭐야? 예. 자, 원래 그 거짓말을 하면 혓바닥이 길어진다고 그러죠. 검찰이 지금 혓바닥이 길어진 상황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 모른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내심의 인식이지. 이것이 행위? 뭐가 행위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검찰은 뭐라 그런다?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말이다. 라는 어거지를 씁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검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그 연예인의 인식에 관한 것이지만 너 어떤 사람하고 뭐 연예인 관계냐? 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를 잘 모른다 라고 말했다면 것은 어떤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야? 예.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검찰이 지금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형법학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명쾌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설명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다면 유죄나 무죄를 설명하는 것이 되게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 자체로 이미 무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형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형법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나쁜 짓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것이 처벌받을 짓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되게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검찰이 설명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말을 알아듣기도 어렵죠. 이 말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아서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한 겁니다. 검찰이 지금 희한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져오고 어디서 무슨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희한한 논리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윤당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교류는 들어봤어도 교유는 난생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법은 쉬워야 돼요. 특히 형법은 쉬워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야 됩니다. 적어도 중학생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그 말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말로는 어린애라도 금방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지 그게 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개념을 가져온다거나 아주 복잡한 법 논리를 들이대야 한다면 그래야지 겨우 그 사람이 유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무죄라는 거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죄가 있다는 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유죄지. 되게 복잡하고 길게 막 주렁주렁 설명 한참 늘어넣어야지 겨우 유죄라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미 그 자체로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무죄다 이 말이야. 말이 길어지면 무죄 이 말이에요. 유죄인 사람은 명확하게 몇 마디를 가지고도 유죄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길게 설명을 해야지 겨우 유죄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미 그 자체로 무죄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응? 법을 쉽게 만들었는데 그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거지. 그래서 공소장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어떤 전직 판사, 현재 변호사이신데 그분은 그랬대잖아요. 공소장이 5장 넘어가면 자기는 그냥 무죄 때려버렸다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을 해야, 그래야지 유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길게 설명해야 한다면 이거는 이미 그 자체로 무죄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 그죠? 그걸 왜 길게 설명을 해?
A가 B를 죽였다, 안 죽였다. 그 넘어서 죽였다라고 하면은 살인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절도죄가 되는 거고, 때렸다라면 폭행죄가 되는 겁니다. 허위 사실 공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내 생각이야. 협박을 당했다, 내 느낌이야. 사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자 느낌이에요. 내 생각과 느낌을 말했다고 허위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과 느낌을 말했는데 허위,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 그 자체로 이미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내가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그죠? 말 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이 선거법 사건은 애시당초에 말이 안 되는 사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 사건, 선거법 사건이 무죄이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을 말했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말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비록 다른 사람의 동의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그죠? 그건 처벌될 거 아니에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80만 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만 솔직히 80만 원도 나오면 안 돼. 내가 내 생각을 말했는데 벌금을 내라고? 미쳤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